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 앞에 처리해야 할 노동 정책들이 숙제처럼 쌓여 있습니다. 노동 정책은 경영계와 노동자 측의 이해관계가 달린 만큼 그 어떤 이슈보다 합의점을 끌어내기 어렵죠. 하지만 또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시대로의 전환도 앞두고 있는데요. 자, 그런 변화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세웠죠. 불편하고 어렵지만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셨고요.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한 이시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면서 또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취임 첫 해를 보냈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관련한 민감한 이슈들, 법안 등 정책들 짧은 기간에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첫 해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 우리 김대희 위원장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뭐 노사관계의 대변화를 일으킬 뭐 그런 굴절할 일들이 많았고요. 그게 대해서 노동계는 기대, 경영계는 불안, 뭐 그렇게 교차하는 뭐 그런 지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네.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위원님께도 좀 듣겠습니다. 첫 해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뭔 잘했고 뭘 못했다, 이건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탄핵이라는 이 국가적으로 좀 불행한 사태 속에서 일단 국정을 신속하게 안정시켰다 하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 관련된 반도체 또 인공지능 AI 같은 그런 주요한 부분들을 국정 과제로 삼아서 안정성을 줬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 환경을 마련해 줬다는데 좀 합격점을 주고 싶고, 노동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전 정부, 지난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의한 그런 통제 대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국정의 한 주요 파트너로서 이렇게 인정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렇게 경영계, 노동계 모두에 대해서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자 노란봉투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원청과 하청, 노동계와 경영계의 그동안 관계에 일대 변화를 일으킬 아주 큰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현장에 적용했었을 때에 어떤 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네, 하청 노조가 단체 교섭 요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쟁행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경영계는 극도로 지금 불안해합니다. 사실은 뭐 경영계 입장에서는 뭐 지금 미국이 지금 뭐 국제 질서를 전면으로 흔드는 마당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AI는 뭐 엄청 빨리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지금 고조가 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 노동계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큰데, 노동계도 쏙 고민을 들어가 보면 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의 단체 교섭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원청 조합원들, 원청 노조 입장에서 참 여러 가지를 들어가지고 마음들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왜 복잡해질까요? 원청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하청도 좀 가져가야 되고 원청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일은 고정이 돼 있어요. 나눠 간다 생각했을 때 그게 좀 복잡해지는 이런 문제라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노동계도 조금 좀 복잡하다 환영하면서도 근데 지금 이제 정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그게 단체 교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구체화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또 법령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아주 이게 명문화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또 자기 사정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불안한 거고 결국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의 원청도 노사가 있잖아요. 네. 하청도 노사가 있잖아요. 네. 같이 협력해서 풀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지금 안 가보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난할 거라 보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원청 노사, 하청 노사가 서로 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걸 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노란봉투법 시행이 성공 여부는 아무리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노사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같이 고민을 털어놓고 그다음 거기에 또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노란봉투법 안착에 있어가지고 성패가 거기서 좌우된다 하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현장 혼란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란봉투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사실 노란봉투법이 기업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파업을 조장하지 않는가, 또 노동계는 나름대로 무리만 그렇다 이렇게 불만이 있지만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그 법으로 대법에서 다 판결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법해 놓은데 지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행정 지침이나 시행령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 저는 현장에서 크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이미 이제 원청 하청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 이 노란봉투법 저촉되지 않으려고 이 기존에 해왔던 협업 관계, 분업 구조를 아예 바꾸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혼란이라고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새롭게 입법되면은 현장에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넓힌다든지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든지 쟁의 행위에 관련해 넓힌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다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부분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도 특별히 이게 관련해서 대응하거나 물론 이제 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교섭의 장이나 대화의 장을 열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을 뭐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좀 늘어날 여지는 없겠습니까? 법적 분쟁이 법이 늘어날 마련됐으니까 여지는- 노조 예. 입장에서도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사실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염려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특히 사용자성 관련해서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원청에서는 아직은 사용자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또 그 관련해서 법에 이렇게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까지 가게 되면은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는 있지만 기준이 명확할수록 오히려 분쟁은 조정과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이 기준과 원칙이 너무 폭넓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분쟁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저는 기준과 원칙이 좀 정리됐기 때문에 오히려 노사가 교섭과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좀 결이 다르게 좀 해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사용자 범위에 대한 그 축소 우려는 사실 노동계에서도 되게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정법에서 보면 원칙적인 물론 이게 그 조항인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하는 자를 이제 원청으로 봐서 원청과 하청의 이제 교섭권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노동계 측에서는 자칫 법의 취지를 좀 축소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노동계의 지적이 맞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노동계는 뭐 사실은 좀 가급적이면
그저 폭넓게 잡으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경영계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좁혀서 보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이 도대체 사용자의 범위 문제나 그다음 그게 실질적인 지배 관계냐 아니냐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단체 교섭 요구가 뭐 할 수도 있고 그걸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는요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항상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조업체 중에 대기업들 있죠. 여기는 제가 볼 때 비교적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말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서비스업 부분들, 공공 이런 쪽 부분들은요. 과거에 단체 교섭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 경우는 진짜 하청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들이 쫙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조용하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저희가 뭐 화물부터 해가지고 택배 이런 쪽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네. 양상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노란봉투법 이거 할 때 그 머릿속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그 당시 대우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런 걸 자꾸 염두에 두면 참 어려울 거다 이게. 업종 자체가 다른 업종이고 노동조합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일천한 데가 많을 거라 보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이 노동조합과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던 데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시욱 의원님 말씀대로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 이런 데는 굉장히 클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은 데는요. 이 법이 들어오게 되면 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본다라면 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할 겁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분업 구조 자체를 이렇게 손본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는 거고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자꾸 오라 그러는데 미국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대미 투자 늘려라. 대미 투자 개인 늘리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 예. 그다음 우리 로봇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요. 일자리 뺏는다고. 근데 로봇 더 들여온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제조업하고 대기업 경우는 하청 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여기에 대한 충격을 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 특히 앞으로 미래 세대의 일자리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 사업장 하나하나를 보기에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사업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있다 그런다면 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노동조합이 신생 노동조합이고 굉장히 인원이 많은 서비스업들 그런 데는 쉽게 말해가지고 뭐 콜센터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 그쪽은 정확히 여기에 지금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원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데 이게 노동계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세부 지침으로 내놓은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이면 당초의 법 취지가 너무 후퇴해 버린다. 형해화돼 버린다라는 이제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가십니까? 이런 부분들.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2009년도 쌍용 자동차, 그다음에 최근에는 22년도에 대우조선에서 비정규직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하면서 네. 그 싸운 적이 있는데 대우조선 그 당시에 그 쟁의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원청의 이제 교섭 요구, 우리 임금 그 당시에 도장공들이나 용접공들 7년차, 8년차 된 분들이 한 250만 원 정도 이제 급여 봉투를 이렇게 막 공개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는데 그 결국은 원청에서 그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하청에서 아무래도 올려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고 네. 그때는 노란봉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자기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요구하고 누구와 투쟁해야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봉투 있기 전에도 계속 원청에서 대답해야 된다, 원청에도 대답해야 된다,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면 안 된다 해서 대우조선에서 큰 싸움이 있어서 사회적인 큰 비용을 치른 적이 있고 손배가압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노란봉투 입법됐습니다만 대우조선에서 그렇게 그 노사 간의 분규가 있었고 결국은 원청이 딱 1대1로 교섭하진 않았지만은 원청이 개입해서 풀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손배 가압류 문제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집행부 5명에 대해서 470억인가 이렇게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지금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이제 분규가 저는 좀 더 정리될 거다. 여태까지는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원청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좀 더 명확해졌다. 그러나 현장에 안착되기까지는 이제 수많은 또 다툼과 또 판례와 또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과 행정 해석 이 같이 어우러져서 약간의 이제 정착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노노 갈등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원청이 이제 하청 노조와도 별도 교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청 노조가 예, 원청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이제 그 별도의 이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분리 교섭이 가능한 거고 예. 만약에 공동의 이슈의 경우에는 연대 교섭이나 공동 행동도 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연대 교섭이나 공동 행동 시에 같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이게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청 노조는 예를 들어서 원청에게 외주화를 축소한다라든지 아니면 직접 고용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청 노조가 불편해할 수 있는 이슈잖아요. 예, 그리고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그 현대제철의 산업안전이나 성과금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거는 원청하고 직접 교섭해야 된다는 이제 그렇게 결정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직접 그 하청하고 교섭할 부분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또 원청과 함께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문제는 또 이 파일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노동자 간에도 입장이 다르고 그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여기까지 왔었고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상시적인 요구였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요구는 계속적인 요구였지. 이것이 노란봉투법이 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충돌이 되거나 더 증폭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왔기 때문에 산업안전 같은 부분 또 성과급 요번에 중노위 판정대로 그런 부분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의 어느 이제 안전 부분이나 어느 부분은 특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원청과 또 하청 간의 노동조합끼리 협력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툼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세상사에서 당연한 기결이다. 그 정도의 다툼 정도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예. 부분이다. 노노 간의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대재해 부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무슨 오비락처럼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장 감시,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돼 왔는데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꽤 많이 일어났어요. 네. 대통령도 현장에 간 바가 있고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꽤 됐거든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원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한 건데 그런 효과가 네, 달성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처벌을 강화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산업재해가 발생 안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법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법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사람들한테 겁을 줘요. 그럼 그때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응당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처벌을 피하는 것만 겁겁하게 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산업안전을 위해서 예방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쪽은 사실은 소홀히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사건이 나게 되면 빨리 이게 처리하고 아니면 어떤 그게 좀 처벌을 약화시키는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게 지금 만드는 이런 면이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이 생각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산업재해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 막 우리처럼 중대재해 처벌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옆에 있는 게 독일이고요. 프랑스는 그렇게 했더니 산업재해가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독일은 거꾸로 산업 안전 예방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산업재해 뚝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교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처벌만 강화하면 사업주가 두려워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사실은 노사가 이 산업 안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사람이 마인드가 안 바뀌면요, 이게 산업 안전이라고 하는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의식인데 그 부분은 노사 협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산업 안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냥 산업 안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관련돼 가지고는 쉽게 말해 가지고 산업 안전에 대한 시설 점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그 나름대로 스킬이 필요한데, 네. 그게 돼 가지고 저희는 지금 임금 체계가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산업 안전 담당자라면 월급이 되게 셉니다. 근데 우리는 월급 똑같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들이 좀 뭐랄까 회사에서 제대로 존중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한 업무 있죠. 그 위험한 업무는 다 외주 줘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주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요?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이 외주 받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업무하는 사람한테는 급여 좀 많이 줘야 돼.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외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처벌만 계속 해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 산업재해가 줄었다든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통계를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네.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 뭐 이렇게 대부분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그러나 여태까지 산업재해가 나면은 개인의 책임, 개인이 안전 수칙을 위반했거나 개인이 부주의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난 이후에 네. 이것은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다. 또 경영의 한 축으로, 경영의 한 책임으로 기존에는 기업 경영자들이 비용이나 이익이나 신경 쓰다가 최근에는 산업안전 관련해 직접 보고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현장의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런 이제 그런 과정상에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태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결국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노사 간에 정말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장 중요한데, 포항에 가면은 그 조선내화라는 이 업체를 얘기해서 괜찮은 조선내화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노동 산업 안전 관련한 산업 안전 결국은 비용입니다. 결국은 네. 돈입니다. 네네. 인력을 어떻게 더 배치할 것인지, 어떻게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는 아마 그 대부분의 고난과 비용과 인력을 노동조합이 이렇게 하도록 노사간에 그렇게 돼 있어서 노사간에 특별히 무슨 임금이나 근로조건 가지고 다툼할 일이 없어요. 웬만큼 이제 그 대기업이나 웬만한 데는 그 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주로 산업안전 관련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또 얘기하면 이제 회사가 전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준, 그렇게 돼서 저도 우리 김태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중요하다. 어떻게 정말 이 안전과 이 건강과 생명에 대한 노사 간에 그게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고, 지금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을 강화해서 이게 산업 안전이 줄었다. 그런 의미 있는 통계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게 아주 조그만 사업장에는 적용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이거 위원님께 먼저.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이 사실은 뭐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각지대예요. 금기법 적용도 벗어나 있고, 또 대부분의 산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정규직이 근무하는 그런 것보다도 대부분 5인 미만이나 중소형제 아니면은 대기업들도 사고 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적용하거나 이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이렇게 해서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다만 행정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워낙 열악하니까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산업안전은 뭐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일 수밖에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또 계도하고 이것을 같이 해야지
5인 미만 사업장 안 그래도 어려운 노동자들 사업주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려운 데인데 처벌 위주로 가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과 안전 기준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영세한 사업장들이 맞출 수 있겠냐? 되게 현실적인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산재 사고 나면요 대부분 다 이제 하청 받은 그런 업체에서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 5인 이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산재 사고랑 기업 규모 관련성은 작습니다. 업종 관련이 커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산업 안전을 진짜 원한다 그러면 그 위험 업무를 원청회사가 하청에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처벌 때리면요 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청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가서 보게 되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 업무 하는 데가 5인 이하인데 엄두를 못 냅니다.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을 해요. 위험 업무는. 그 하청을 준다 하더라도 그 하청을 받는 업체가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업체는 말 그대로 안전을 담보할 만한 그런 전문적인 업체. 전문 업체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발상을 바꿔야지 이게 한 업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업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위험하고 법에 걸릴 만한 거는 다 넘기고 뭐 이런 일들은 좀 안 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산업안전 문제는 계속 이 모양일 거고 5인 이하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근로기준법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5인 이하도 해줘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이요. 체제 조건이 아니고 일종의 그게 앞으로 뭐 우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견인차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 수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노동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또 노동계의 큰 현안,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정년 연장입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하는데 연장하는 방식,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초안이라고 할까요? 는 나오긴 나왔죠. 근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는 이제 속도를 좀 차이를 둬서 몇 가지 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퇴직 후 재고용인데 이런 것들도 담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설익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정년 연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논의를 정년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법적으로 할 것인가, 고용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인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일을 해야 하는가, 또 정년 연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년 연장 우리 위원장님 김태기 위원장님 혹시 OECD 국가 중에서 공적연금하고 정년하고 차이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부분 맞춰놨죠.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만 연금과 이 정년과 이 미스매치가 예, 나고요. 미스매치가 나고 그 해서 이제 정년 연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정년을 한번 연장하게 되면은 후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이 좋다, 고용을 연장할 이 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계속 이제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연금과 이 정년과 같이 보지 않으면 아니 왜 누가 일을 더 하고 싶겠어요? 60 넘어서 네. 그죠? 일을 더 하고 뭐 프랑스는 난리가 났잖아요. 정년 연장 하려고 하다가 정말 청년들까지 거리에 나서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는 정년 연장을 노동계 요구를 한다는 거는 좀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정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는 개인이 어디까지 부담을 하고 사회가 어디까지 또
부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약간 철학적인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된 이후에 나와야지 지금처럼 65세 아니 그럼 노동자들이 뭐 일을 더 하고 싶어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니까 예, 그 소득 노인 크레바스 빈곤율이 때문에 높잖아요. 예, OECD 국가 중에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지금 정년 연장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벌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우리나라 남성인 경우 65.4세, 여성들은 더 높아요. 67.4세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정년 연장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순간 그냥 기업의 이런 이윤 논리와 노동자들의 또 이 청년들과 노장 간의 갈등과 이것이 증폭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당연히 지금 같은 소득 크레바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조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 철학의 문제로 지금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뭐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 갑자기 그 의문도 들고 아니요. 말씀하신. 이게 지금 뭐 유엔도 그렇고요, OECD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봅니다. 오랫동안 늙어서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야 건강하다는 환경을 거예요. 만들자.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일을 하는 게 건강하다고 하는 근데 게 그거는 약간 선택의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선택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약간 이제 밀려나듯이 지금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게 우리가 문제. 이제 이 정년 연장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 점점 많은 나라가 정년을 아예 폐지해 버립니다. 지금 대신 방금 해고가 말씀하- 자유롭잖아요. 그런 나라. 아니 그건 뭐 그 다른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 정년이랑 강제로 해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네. 법으로 정년을 만드는 거는 65세 떠나세요, 60세 떠나세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연령 차별에 딱 걸립니다. 연령 차별에 걸리기 때문에 미국부터 이런 데는 다 없애버렸고요. 심지어 대만도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폐지가 안 되니까 75세로 늦춘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년 연장에 대해 가지고는 뭐 두말 나위도 없어요. 필요하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정년 연장하는 그 순간 이게 청년들 일자리는 그냥 이거는 앞으로 더 볼 것도 없다 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년이라는 게 혜택받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주로 대기업이랑 공공기관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청년들은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 그럼 그게 정년이 되면 실제로 TO가 없으니까 청년들은 못 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아닌 데는요, 이 정년이 의미가 없는 게 보통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우리나라 통계가요 71세입니다. 이미.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해요. 그러니까 이미 정년이란 의미가 없어. 그건 대부분 어떤 데냐라면 대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 대부분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정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현재 이 정년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대기업 공공기업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그렇죠.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정년 연장을 했었을 경우에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더 오랜 시간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청년층에게는 이거는 못 돌아가지 않냐. 이게 청년층의 지금 현실적인 고민과 반발이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면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이 빠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보면 그렇지만은 노동량 총량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마찬가지로 노동량 총량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진입을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은퇴를 조장하거나 또 이익을 주거나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1994년도 OECD에서 이 고용들 폐기했어요. 이게 국가 전체로 보게 되면은 고령자가 빠지는 것과 청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OECD 폐기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한 부분 공공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있지만 국가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
꼭 이것이 노장 간에 서로 일자리가 다퉈야 된다. 그거는 벌써 OECD에서도 폐기된 이제 그런 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폐기된 이유는 우린 왜 이렇게 이거를 놓질 못하고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저는 벌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이 노사 간의 문제는 입법 아니면 현장의 교섭인데 현장의 교섭은 개별 기업 간의 교섭입니다. 개별 기업 간의 교섭이고 산업별로 교섭하거나 크게 교섭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렇게 기업별로 교섭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처럼 교섭력이 있는 노동조합과 네. 또 자금적 여유와 또 이런 정보를 가진 회사와 이렇게 교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몇 명이 그 베이비 부모가 빠져야 들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논란이 되는데 네.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제로 정년을 가는 인구가 17%라는 겁니다. 근로자 중에서 나머지는 정년을 못 가요. 못 가고 희망퇴직이나 뭐 하죠. 희망퇴직도 예. 하고 미리 그만두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노장 간에 다툴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또 지금 한참 일할 수 있는 베이비부모가 빠지면서 청년들은 저출산 문제로 해서 청년들은 진입을 잘 못하고 있고 이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한 정년 연장이 가능한 구조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고 조금 있습니다. 보충 설명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을 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나라들이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본 정년 연장했어요. 네. 미국은 아예 정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청년 일자리 문제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했냐 그런다면 아예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왕창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죠. 그래가지고 미국 경우는 사실은 정년 폐지 이후에 굉장히 노동시장이 위태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과 달리 청년들이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몇 개를 놓고 고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정년 연장했을 때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콘센서스를 모은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청년들을 저렇게 놀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냐? 비정규직 할 수 없잖아. 그때 노사가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게 되면 노총이죠. 노총부터 나서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놀거나 우리의 아이들이 비정규직 되게는 할 수 없다. 이런 콘센서스 하에서 기본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노력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은 노사 협력형이라 할까요? 그다음 미국 경우에는 이런 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아주 규제를 혁파해 가지고 창업을 촉진하는 지금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방향이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그 고용 문제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그 말씀 맞아요. 들어보신 모르겠지만 심각해요. 구직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네. 그래서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 아예 그냥 쉬어스 빈구로 분류가 되는 이런 청년들이 사상 최고치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들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맞아요. 그럼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면 성장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우리 사회 건전한 중산층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연결 다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고요. 이제 진단은 이제 다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진단은 청년들이 반복된 실패 또 아니면은 그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이제 그런 두려움 또 아니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그 갑질이나 이런 거 관련한 이제 뭐 대응을 못하는 그 진단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안은 뭐 뚜렷하지가 않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들의 일자리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어쨌건 뭐 구존 자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제 수출을 해야 되고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네. 그런 건데 주 경쟁 상대가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 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제로 많은 것을 해줘요. 이제 기업 경영에도 그렇고 청년 많이 해주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해주지 못하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지역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뭐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구미형 일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역형 일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보면 이제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이제 공장을 지을 때건 뭐 보조를 땅이건 해준다. 보조를 해주고 또 거기서 일하게 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교육이건 의료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은 뭐 낮아요. 실제로 임금은 뭐 3천만 원 정도 뭐 밑 정도 되지만 이렇게 국가나 사회다 그 사회적인 그 비용을 하게 되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광정 일자리는 뭐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요구가 자꾸 분출되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이것도 그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글로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어느 기업 개별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좀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조금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청년층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네. 고등교육 미수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첫째 다른 고학력이면 당연히 취업도 좀 더구나 AI 시대인데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이만큼 학력이 필요 없어요. 요 정도 학력이 필요해. 안 맞는 거예요. 전공이 또 안 맞습니다. 근데 공급은 이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또 전공이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 AI 시대가 되어 그게 필요한 인력은 없어서 지금 난리예요. 근데 그게 공급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이제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이죠. 이쪽에 들어가지고 연계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심각한 데 없을걸요. 아까 제가 일본 말씀드렸죠. 네. 미국 말씀드렸죠. 그 나라 청년 실업 문제는 이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진짜 기업과 그다음 학교가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우리도 그랬었어요. 혹시 대학 다닐 때 4학년쯤 되게 되면 뭐 기업체에서 와가지고 설명회 하면서 네, 우리 기업 뭐라고? 그랬죠. 네, 설명했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요즘 뭘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잖아요. 그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예 3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가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친구들. 우리도 그럴 때는 청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고등학생이 실습하러 가면 실습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아까 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각 부처 이기주의, 부처 할거주의가 아주 거기에다 도달해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요. 말 그대로 범정부가 똘똘 뭉쳐서 해도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당사자인 기업과 당사자인 학교가 같이 협력을 하는 이런 부분을 돌파하지 않으면 아까 그 이른바 수급 불일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지금 다른 나라가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 명확하게 거기서 차이가 난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쿠팡의 고객 정보 그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죠.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또 하나 노동계에서 주목받은 게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의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가 새벽 배송입니다. 이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실제로 많은 산업재해에 준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쿠팡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벽 배송 문제가 되게 현실이잖아요, 우리한테. 이거를 당장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때문에 이걸 감정 어느 날 폐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고 적정한 합의점, 타협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그 전 사회적인 이슈가 돼버렸는데 쿠팡의 새벽 배송 문제가 그 저도 뭐 쿠팡의 새벽 배송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뭐 제가 뭐 저녁에 시켜도 아침에면 딱 뭐 와 있고 문 앞에 와 있고. 네, 와 네. 있는데 사실은 그 편리함 속에는 어떤 노동자들의 그런 그 희생과 수고가 예, 있었죠. 희생과 수고가 당연히 이제 그 비용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편리함 속에 감춰진 그 노동의 그 산업 안전에 대한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쿠팡을 보면서 뭐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그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그 소설인데 허삼간 매열기라고 있어요. 허삼간 매열기라고 이제 허삼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그 가족을 위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헌혈 그 피를 이제 그 판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 편리함과 이 노동자의 안전과 바꿀 수 있는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그러면은 또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 분명히 그 편리함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쿠팡 쿠팡의 새벽 배송이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니까 육아를 위해서 수색권 뭐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노동자의 건강권이다 편리함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전 사회적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우리가 야간 노동을 용인하고 어디까지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를에 대한 정말 그 치열한 그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건 쿠팡 그 하나의 개인 기업의 문제가 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위원장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연관된 건데 네. 저희가 지금 주 5일제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범적이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 4.5일제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네. 시범 사업이. 네. 주 4.5일제 장기적으로 보면 주 4일제까지도 이제 네. 염두에 둔 네. 행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 이게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노동시장에. 네, 가능하다 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소득이 줄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데가 보니까 노사협력 잘하는 데 있죠. 제가 좀 봤던데 어떤 병원 같은데 제가 실제로 그 사업장을 조정을 했는데 그런 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서로 어떻게 보면 이 환자들의 어떤 이 행복을 위해서 노사가 같이 협력하는데 그런 데는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거기에 정부가 조금만 지원한다면 성공 사례가 될 거라 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근로시간 긴 게 좋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선 현실적인 생산성 그러니까 이런 생산성을 것들 높이는데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게 노사 협력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좀 마음 한 마음이 되니까 한 시간에 하나 할 걸 1.5개가 되더라고.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은 뭐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AI 있잖아요. 신기술이 있잖아요. 그거 도입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좀 뭐랄까 이 단순 반복적인 시간 소모하는 일 그건 다 넘겨버려. 근데 그게요 기본적으로 노사 협력이 안 되면 신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근로시간 줄이는 부분들이 이번 4.5일제를 시범 사업하는데 그 시범 사업이 앞으로 더 이상 정부가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근로시간 줄여 이런 모델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모델로 가면 좋겠다. 그게 정말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나라가 계속 정부가 말이죠.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줄여가지고 근로시간 줄이는 이런 정책 쓰는 나라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랑봉투법 또 주 4일제 도입 AI 확산 이런 기술의 진보 또 법과 제도의 변화 속에 노동시장은 격변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2026년 노사정이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